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재정학 공부에 등대가 되어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오늘은 다들 아시죠? 세무사 수험생들의 필독서, 바로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교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파트, 조세 체계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예를 들어서 나랑 입사 동기인 김 대리가 연봉이 똑같아요. 그런데 이상하게 연말정산만 하고 나면 누구는 13월에 보너스를 받고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는단 말이죠. 왜 그럴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핵심입니다. 이 질문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오늘 우리는 딱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 복잡한 조세 체계의 비밀을 완전히 풀어낼 겁니다.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서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그 부분까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제 조세 좀 아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. 그렇죠. 아무리 거대한 성이라도 결국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이 복잡해 보이는 세금 시스템도 사실은 되게 간단한 레고 블록 같아요. 딱 4가지 기본 블록만 제대로 이해하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네, 바로 이 4가지입니다. 자, 우리가 내는 소득세를 예를 들어볼까요? 세금을 내게 되는 근원, 즉 세원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근로활동이 될 거고요. 그 활동의 결과물인 과세물건은 바로 소득 그 자체가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세금을 매길 기준금액, 이게 바로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적용하는 비율이 세율인 겁니다.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강의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과세표준과 세율, 이 두 녀석입니다. 과세표준, 이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리죠?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. 그냥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숫자다, 이렇게요. 소득세에서는 내 연봉에서 이것저것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요.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내는 부가가치세에서는 그 커피값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. 간단하죠? 세율은 더 쉽죠? 과세표준에 곱하는 퍼센트, 10%, 20% 이런 것들이요. 자,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. 내 소득, 즉 과세표준이 늘어날 때 이 세율이 가만히 있느냐, 같이 올라가느냐,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느냐, 여기에 따라서 세금의 성격이 180도 달라집니다. 자, 이제 기본 재료는 다 파악했습니다. 그럼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가 들어갑니다.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더 많이 거둘 것인가?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모두에게 똑같은 룰을 적용할 것인가? 이 질문에 답하는 3가지 방식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교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래프죠? 자, 왼쪽 그래프부터 한번 보세요. 가로축이 소득, 즉 과세표준이고 세로축이 세율입니다. 소득이 늘어날 때 세율이 같이 쭉 올라가면 누진세, 세율이 변함없이 수평이면 비례세, 오히려 세율이 뚝뚝 떨어지면 역진세가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세율 구조의 차이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내거나 누진세, 아니면 소득에 딱 비례해서 내는 비례세, 이런 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. 이 표로 정리하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죠. 누진세는 소득이 늘수록 세율도 오르는 구조. 우리나라 소득세가 딱 그렇죠. 비례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세율이 딱 고정된 거예요. 부가가치세 생각하시면 돼요. 1,000원짜리 과자를 사든 100만 원짜리 명품을 사든 세율은 무조건 10%로 똑같잖아요. 그리고 역진세는 사실 현실에서 순수한 형태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주로 이론적으로 다룹니다. 이야,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정말 예리한데요.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아진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, 어떤 수학적인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거냐는 거죠.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그리고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서 발목을 잡히거든요.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. 조세 시스템의 성격을 결정짓는 2명의 주인공,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. 이 둘의 아주 비밀스럽고 결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둘의 관계만 딱 이해하면 모든 게 풀립니다. 자, 평균 세율은 쉬워요. 내가 낸 총 세금 T를 내 총 소득 Y로 나눈 값.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 세금을 얼마나 냈나 하는 실효세율 같은 개념이에요. 근데 한계세율은 좀 달라요. 공식에 저 삼각형 델타가 보이죠? 저게 변화력을 뜻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 소득이 딱 1원 더 늘었을 때 그 추가된 1원에 대해서 몇 %의 세금이 붙느냐, 이거예요. 나의 다음 1원에 대한 세율이라고 기억하시면 제일 편해요. 비유하자면
평균세율이 내 전체 성적의 평균 점수라면 한계세율은 내가 다음에 볼 시험 한 과목의 점수 같은 거예요. 이 한 과목 점수가 평균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겠죠? 자,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누진세를 보세요. 내가 추가로 버는 돈에 붙는 세율, 즉 한계세율이 내 전체 평균 세율보다 항상 위에 있죠. 예를 들어 내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다음에 볼 시험에서 90점을 받으면 평균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올라가겠죠. 똑같습니다. 한계세율이 평균 세율보다 높으니까 계속해서 전체 평균을 위로 쭉쭉 끌어올리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누진세의 원리입니다. 그럼 비례세는 어떨까요? 이건 뭐 아주 간단하죠. 내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다음에 본 시험도 딱 80점을 맞았어요. 그럼 평균이 변하나요? 안 변하죠. 그것처럼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정확히 똑같으면 평균은 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두 세율이 나란히 수평선을 그리면서 가는 이게 바로 비례세입니다. 마지막! 역진세입니다. 이제 다들 감이 오시죠? 내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이번 시험을 망해서 70점을 받았어요. 그럼 전체 평균 점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? 마찬가지로 내가 추가로 버는 돈에 대한 세율, 한계세율이 내 전체 평균 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거예요. 이러면 소득이 늘면 늘수록 전체 평균 세율은 점점 희석돼서 아래로 질질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역진세의 원리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. 한계세율이 평균세율을 이끈다. 한계세율은 앞에서 길을 이끄는 기관차고요. 평균세율은 그 뒤를 따라가는 객차라고 생각하세요. 기관차가 더 빨리 달리면 한계가 평균, 객차의 평균 속도도 점점 올라가고 누진세, 둘이 같은 속도로 가면 평균 속도는 그대로 비례세인 거죠.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는데요.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확실하게 꿰어보는 핵심 요약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앞으로 더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. 어떤 조세제도의 성격은 다른 게 아니라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사이에 이 부등호 관계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. 시험장에서 헷갈릴 땐 시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한계세율 쪽에 더 무거운 사람이 타면 평균세율 쪽이 위로 올라가죠? 이게 누진세. 둘의 몸무게가 같으면 평평하게 유지되죠? 비례세. 한계세율 쪽이 더 가벼우면 평균세율 쪽이 아래로 내려가겠죠? 역진세. 이 시소 이미지를 꼭 기억하세요. 오늘 우리는 조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.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이 누진세의 철학이 과연 항상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말하는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학을 넘어서 철학과 사회적 합의의 영역에 맞닿아 있습니다.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